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줌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캠을 켜주시고요. 마이크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은 지금 그 5분의 학생분이 지금 참가를 하시고 있는데, 제가 줌 수업에 3분을 모시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일방적인 전달이 돼가지고, 어, 이 전달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참여를 3분 정도 참여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수업에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아주 좀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무 때나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왜 굳이 3명이냐? 이게 5명, 6명이 되니까 그러면 딴 사람이 답변하겠지라고 딴 사람한테 미루고 전부 다 답변을 하고 계시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그 지정된 3사람만 이 수업에 준 수업에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토픽은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미 제목에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학기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토픽이 이 오늘 토픽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이유만 알고 있으면 설사 이번 학기에 주식 조론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열심히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아 내가 주식 조론을 꼭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떻게든 공부하셔서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토픽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만에다가 해야만에다가 지금 키워놨잖아요. 이게 방점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20대 인생은 지금 50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20대이신 분도 계시고 뭐 30대, 40대, 50대인 분도 계시는데 어, 제가 지금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에 제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만약 20대라면 앞으로 30년은 제가 살아온 그 30년보다는 훨씬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죠? 여태홍님?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식을 놓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르세요? 임성환이 네. 몇 명?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찍어봐요. 0점 몇 퍼센트인 것 같던데? 이게 0점 몇 퍼센트가 몇 점 몇 명이죠, 그죠? 0점 몇 명, 그죠? 예. 영, 어, 0.8명, 음, 0.8명. 서울은 0.55명.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 애를 몇 명 놓냐 하면 한 명을 안 놓는다는 거지. 한 명을 놓으면 이미 평균 이상이 돼버렸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게 심각한 거죠, 사실. 지금 여기 고령화라고 지금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를 안 나오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살아서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나이 많은 사람의 비중이 훨씬 인구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0.8명이고 서울은 지금 0.55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상 중에 한 쌍이 한 명 정도 놓는다라는 0.5명이니까. 그죠? 예. 한 명 정도 노는 정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신경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죠. 쥐들의 환경을 굉장히 열악하게 두고 새끼를 얼마나 놓느냐. 그 다음에 쥐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고 새끼를 얼마나 놓느냐라는 걸 체크를 해보니 환경이 나쁘니까 새끼를 안 놓는 거죠, 쥐들이. 그죠? 그다음 환경이 좀 살기 좋게 만들어주니까 새끼를 많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니까 동물의 본능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새끼 낳아가지고 새끼를 잘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 그러니 애를 안 놓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지금. 근데 이미,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 인생은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애가 둘이 있거든요. 자식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기 좋은 환경에 살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도 뭐 사는 게 그렇게 쉬웠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먹고 살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그렇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그래도 될 거고.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가버렸다라는 거고요. 저성장 국면으로 가버리면 금리가 낮다는 거고. 저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어, 다시 지금은 성장률이 낮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지만 그렇지만 다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 것 같다. 그게 뭐냐면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사셔야 된다라는 거. 뭐 지금 50대에 계시는 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고 50대인 분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꽤 있으니까. 그죠? 근데 20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건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렇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냐. 그죠? 예. 그 구멍이 이번 학기에 주식투자로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돼. 이게 지금 잘자에다가 지금 또 강조를 해놨잖아요. 잘 해야 되는 거지. 잘 못할 거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훨씬 더 하늘이 더 많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잘못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는 주식 투자를 잘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과목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제 파란 색깔이 우리나라 GDP 성장률, GDP 성장률인데, 199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뭐, 딱 보니까 이렇게 우아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떨어졌다 하는 걸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갑자기 밑으로 푹 꺼진 해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98년입니다. 9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97년 한국위기가 있었죠. 그죠? 97년 한국위기가 있던 전하고 있던 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0% 이상이었다. 90년부터 2000년까지 보면 GDP 성장률 평균이 13%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런 나라는 굉장히 정말 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 근데 97년 한국 위기가 이후에 뭔가 우리 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우리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을 보면 한 7%, 7%의 성장률도 괜찮은 성장률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7%도 괜찮은 세월이라는 거죠. 근데 2011년부터 2024년을 보면 4% 지금 떨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 경제한테는 굉장히 어, 힘든 앞으로 세월이 올 거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성장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지 돈을 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성장률하고 금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느 색깔이죠? 이 회색이 회사 때 3년의 수익률인데, 그죠? 근데 그 수익률을 보시면 어, 10% 이상이었네요. 그러니까 90년부터 2000년까지 14%,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근데 2010년까지는 보면 6%, 근데 지금은 3%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예. 어,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가도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사실은 계산해보면 좀 낮은데 그렇지만 90년부터 2000년까지는 5%였고 2010년까지는 3%였고 그다음에 23년까지는 2%니까 그러니까 이제 5% 위쪽에 있다가 5% 아래쪽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예. 요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 수익 모델은 뭔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이나 빌딩을 사요. 그죠? 그러면 어, 손익분기만 맞춰도 그래서 회사가 계속 생존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샀던 공장이나 빌딩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치는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빌려도 빌린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명목 가치는 계속 올라가지만 실제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빌린 돈의 부담이. 그러니까 빌린 돈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물가는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 설탕하고 조미료를 파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탕하고 조미료를 팔려고 하면 어디에 공장이 있어야겠어요? 뭔가 교통의 요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등포역 옆에다가 공장을 하나 세워놨던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설탕하고 조미료 팔아가 돈도 좀 벌었겠지. 그 회사가. 그죠? 근데 그거보다 돈 더 많이 번 게 뭐라는 거예요. 아, 영등포역 옆에다가 뭐 빌딩 같은 거 하나 짓고 하니까 그니까 돈 번 게 훨씬 또 더 많이 벌었어요. 생각하기로는 그냥 사이다 파는 공장 하나 짓는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사이다가 전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고속도로 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서초동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다가 공장 하나 세워놨던 거지. 그죠? 근데 물론 사이다 팔아서 돈 벌었겠지만 그 번 거는 짝도 안 된다 이거죠. 뭐까지 돈 번 거야. 그 공장 부지 가격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지. 강남역 근처인데. 강남역하고 교대 사이인데. 그죠? 그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개성장이 별로 안 되고 물가도 별로 상승 안 될 거니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은 없어진 거죠.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어, 일반 개인들도 사실은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경금 전략해요. 아끼고 아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요. 목돈을 만들어가 그다음 뭘 해요? 아파트를 하나 사요. 아파트를 하나 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를 하나 사고 나니까 그게 지금 뭐 15억이 되고 20억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네.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건금 전략을 해서 저축했을 때 이자율이 2%, 4%밖에 안 됩니다. 이, 여기 있구나. 그 2000년 전까지는 뭐예요? 10%가 넘었다는 거죠. 10%가 넘으니까 10% 정도 이자만 받으면 손해 볼 가능성도 없는데 10% 이상에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물가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사기도 힘들어진 거죠. 아파트도 못 사니까 아도 안 오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공식이 앞으로 30년의 성공 공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 지금은 저성장이지만 지금은 별로 안 좋은 시기고 고성장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라는 주장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하냐 이런 거죠. 경제 성장 안 하는데 어떻게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2% 3%를 이끌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은. 선진국을 향해서 갔는데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된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진국이 되면 대개의 경우에 이, 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 뭐 5% 이런 성장률은 앞으로 보이기 힘든다는 거죠.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지금 6%대의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10% 넘어야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10% 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X축은 연도 1800년부터 2000년까지 지금 둔 거고요. Y축은 보니까 1인당 소득인데 이게 뭐냐면 실질 물가를 조정한 거니까 실질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이고요. 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죠? 빨간색이 아시아인데 어디가 맨 위에 있는 게 어느 나라 같아요? 요게 일본, 일본. 예. 요게 어느 나라 같아요? 한국. 그다음 여기 뭘 같아요? 중국.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45년에 전쟁에 이제 졌잖아요. 지고 나서 이 1인당 GDP가 팍 떨어진 거죠. 팍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 어디 된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지금 요게 미국인가요? 노란색이. 그다음 오렌지색이 영국인데 영국을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 속도를 유지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음, 미국을 한 1970년, 80년대 되기 전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을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영국을 따라잡자마자 그다음부터 생산율이 어떻게 돼? 완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 계속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그러면 우주를 다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GDP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대개의 경우에 성장률이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60년대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지금, 그래도 굉장히 잘했네요. 좀 이렇게 둔화되긴 둔화됐는데, 80년대에 한번 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97년 같은데, 97년에 한번 둔화되고, 기울기가 약간 좀 완만해지긴 완만한데, 아직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한다면 그래도 꽤 고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선방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0년대까지 보면 선방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미국보다 더 잘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 과거 30년 동안 있었던 그 고성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로 금리도 10% 이상 되는 금리 아니면 5% 이상 되는 금리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2%, 3%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가 뭐였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고령화가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이게 인구 피라미드인데,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이게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많은 비중이 10대부터 한 30대 사이였는데, 그죠? 근데 2010년대가 되니까 가장 많은 비중이 30대에서 60대가 되고, 그다음 2030년이 되면 그럼 50대에서 80대가 되니. 근데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하는 사람은 뭐냐면 한 30대에서 한 60대 사이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니 그러니 당연히 뭐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예. 일본이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이때부터 기울기 굉장히 완만했잖아요.
완만해진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저성장을 한 그 이유가 사실 뭐 고령화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고령화도 굉장히 컸을 거다라는.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거죠. 그죠?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전후후무한 역사적인 인류 역사상 유일한 그런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를테면 고령화 하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죠? 일본은 상당히 빨리 됐네요. 왜요? 한 25년 정도 만에 고령화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빨리죠. 그죠? 10몇 년 만에 고령화 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빠른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30년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거죠. 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다 끝나고 나면 사회 구조가 막 급격하게 변화하잖아요. 그 시기가 굉장히 괴롭고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 제가 일본의 대학교에 가보면 대학교의 그 모습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의 모습 같아요. 학생들이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놀고 있고 기타 치고 있고 카드 치고 있고 하는 그런 짓을 그 일본 애들이 하고 있고 표정도 밝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대학생들은 어떠냐 하면 완전히 똥시원 표정으로 앉아 있잖아요. 바깥에 나와 있는 학생도 없고 전부 다 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 20대, 30대이시면 참 정말 안 좋은 시기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슬라이드의 시사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고금리로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저금리는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은행 예금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 거라고 기대하세요? 김연진 씨, 본인은 몇 살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80살이요. 80살. 왜 네. 80살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한 60년, 아니, 한 50년만 더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 말고 실제 내가 몇 살까지 사는, 나의 기대 수명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희망 말고 90, 90대 90. 정도요. 왜 네. 90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 들어서. 네. 어, 아니,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2022년에 지금 여자 같은 게 85세, 남자 같은 게 79세니까, 한 내가 80세, 90세까지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 그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 이게 문제가 있냐 하면, 2020년 현재 기대 수명은 83세잖아요. 근데 83세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0살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120세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의 평균을 구했을 때 82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세인 사람은 지금 이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안 살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그죠? 0세인 사람은 앞으로 많이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뭐냐 하면 모든 아까 앞에 봤던 인구 피라미드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 수명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현 씨는 제 생각에 89세보다 더 오래 사실 거다라는 것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2022년에 아니면 2024년에 영세인 사람, 내가 태어난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봤다는 거지. 90, 한 4년부터 2010 몇 년까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계산하고, 그러면 그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 아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98년에 태어난 사람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 나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몇 대 죽을 거 아니냐. 기대 수명이 몇 대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해보니까 98년생은 128세예요.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96년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본인은 90세 정도까지 살 거다라고 했는데 틀렸다는 거지. 본인은 지금 거의 한 128세보다 조금 모자라게 살 거 아니냐라는 거지. 제가 67년생인데 제가 몇 살까지 사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108세가 나오더라고요. 요거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대략은 67년하고 98년 사이에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108세와 128세 사이에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답을 얼마나 90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120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나이보다 몇 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14. 서른, 90세, 30살 더, 30년 더 30살. 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다라는 거지. 나는 90세에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120세까지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겠지? 90세까지 딱 마사가 준비해 놨을 건데 90세 이후에 살고 있는 거야. 돈이 없어. 이게 재앙이죠. 가령 본인이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했는데 90년에 죽어. 그럼 돈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재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냥 돈 물려주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0년, 30년 더 긴데 그걸 20년, 30년 짧게 바라보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됐거든. 물론 이게 지금 과대 추정 면도 있어요. 이걸 보통 직선으로 지금 추정한 건데 사실 직선은 아니고 요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기 직선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직선으로 지금 풀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128세보다는 적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128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과연 100세에 죽었더라. 뭐 상관있냐 이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 타임이 추정한 거로 예한다면 2015년생은 142세까지 산다라고 타임이란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2013년생이 12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90세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짧게 생각한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뭐 또 다른 사람이 추정한 거에 의하면 아마 기대 수명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정가는 같지도 않고 아마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그 128세는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잘 들긴 드는데 그렇지만 128세까지 준비한다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큰 이유는 뭐 어떤 거냐면 어, 우리는 대략 어떻게 생각했는데 90세 죽을 거라 생각하고 30에서 60까지, 그러니까 30년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60부터 90까지 30년 그 벌어돈 모은 돈 가지고 쓰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30년을 더 산다는 거죠. 그 30년의 대비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장수 위험 이렇게 해요. 장수 위험. 이제 빨리 죽는 게 위험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 사는 게 지금 위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마지막 찍이 뭐예요? 국민연금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장수 위험도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서 뭐 연금보험 같은 거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금보험은 대개의 경우에 연금액이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0까지 보장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줘요. 근데 진짜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젠데요? 90 이후인데. 그때는 국민연금을 준다는 거죠. 내 죽을 때까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금보험은, 어, 내가 30만 원을 30년 동안 납입하면, 그럼 나머지 30년 동안
4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40만 원은 뭐예요? 명목이에요, 명목. 근데 물가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40만 원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0만 원 돈 납입하고 매달 10몇만 원 받는 거와 똑같은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또 그 지금 실질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니까 그런 위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열심히 가입하셔야 돼요. 돈을 납부하셔야 돼요. 어, 그, 여기 지금 배우자분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배우자분도 계시죠. 그죠? 그렇다면 임의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의 가입을 만땅으로 해가지고, 만땅으로 하면 한 35만 원, 40만 원 정도 될 건데, 40만 원을 가입을 하시면, 그게 결국에는 노후 대비하는 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또는 배우자분이 젊을 때는 회사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그거부터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거들 여력이 있으면 일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가납입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 성인이 된 자녀가 계시는데 그 자녀가 지금 학생이라서 국민연금에 돈을 못 냈잖아요. 내가 저 회사를 다녀서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죠? 만약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마시고 지금 그 자식의 임의 가입해가지고 35만 원 지금 납입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하기 전에 빨리 해야지 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원래 개혁을 하면 계약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납입한 거는 과거의 룰대로 하고 새로 이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획된 바뀌는데 바뀌는 게 더 많이 내고 덜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임의가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그게 다 되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뭐 IRP를 하시든지 ISA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연금 펀드를 하시든지 연금 저축을 하든지 연금 보험하는 거는 그 다음 후순위고 사실 선순위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 임의가 추가납입이라. 혹시 저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 사학연금이나 이런 군인연금이나 이런 걸 받으시다가 지금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바뀐 분도 계세요. 내가 군인으로 연금을 받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연금을 그냥 국민연금으로 다 사립을 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건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받았던 국민연금 받았던 돈 다 까먹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립을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목돈이 좀 있으면 목돈을 거기다 박아 넣어가지고 반입을 시키면 요런 뭐냐면 연금 납입했던 연수가 20년보다는 30년이 훨씬 더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박아 넣어서 지금 해놓는 게 그게 가장 우선이다. 자, 그럼 우리 현재 현황은 지금 노인분들은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의 반 정도는 노후 대비를 아직 못했다. 그게 현재다. 이미 우리 정부의 엄청난 부담이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신다. 이런 겁니다. 예. 보시면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OECD가 12.1인데 우리는 48이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죠? 요 그림은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구 자살률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노인의 자살률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인구 10만 명당 한 71명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살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건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걸 보면 뭐예요? 지금 한국의 이 75세 이상의 자살률은 다른데 지금 이 그림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주장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고령화가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거든. 그죠? 근데 앞으로 고령화 훨씬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고 개인적으로도 훨씬 심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대, 20대, 30대이신 분이 이제 여러분의 부모가 이제 앞으로 2, 30년이 지나고 나면 뭐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이렇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셔.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가. 그죠? 내가 그 200만 원의 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냐? 없어. 우리 아버지도 없으시고, 나도 없어. 이런 거죠. 그게 아마 대부분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말고, 내 걱정을 한번 해보자는데, 내가 80, 90, 100세가 돼가지고 아픈데, 병원에 들어가야 돼. 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높냐 하면, 이미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그걸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이런 불우한 상태에 있으니, 그럴 바에야 내 죽겠다. 라고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그죠? 예,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 이런 거죠. 예. 어, 이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주요 원인을 보니까 가장 높은 게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좀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 그 다음에 외로움, 가족 친구와의 갈등 단절, 그 다음 배우자 친구의 사망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80세에 골프를 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 행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8세에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돈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죠?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골프를 못 치겠죠. 네. 어, 저희 아버지가 90 지금 4세이신데 지금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현재 연명 치료를 하고 계시고. 근데 아버지가 한 87세까지는 골프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사실은 상당히 행운아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18홀을 못 돌고 나인홀을 돌기 시작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나인홀도 다 못 도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못 치겠다 하면서 골프장 안 가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은 훨씬 더 급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친구가 다 결결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4명이 쳐야 되는데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번 학기에 우리는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돈만 잘 생각한다. 건강, 친구 이것도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성격 나쁜 친구들 많죠. 그죠? 그 성격 나쁜 친구는 그냥 버리고 성격 좋은 친구하고만 친구로 사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 좋은 놈, 나쁜 놈 다 친구 만들어도 그 중에 상당수는 골프 못 치는 상태에 가 있을 거고, 아니면 골프 못 치는 돈의 상태에 가 있을 건데, 그럼 성격 나쁜 놈이라고 해서 친구 있는 게 없는 거 낫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나쁜 친구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옷에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버지가 그러다 치고 나니까 그 노인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유튜브 보고 이러는데 이야기하기를 건강을 챙기려면 언제 챙겨야 되냐면 지금 이미 50대가 돼가 건강을 챙기는 건 이미 조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건강이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20대, 30대부터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면 그 데미지가 50대, 60대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때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2주에 한 번 정도 마셔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연대 철학과 교수 중에 김현석 교수라고 계시는데 혹시 아세요?
이분이 요새 화제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은 이제 103세가 되셨겠네요. 작년에 120세 때인데 100세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하는 책을 쓰셨어요. 책을 썼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일, 공부, 취미 이런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지금 빨리 조기 은퇴해가지고 그냥 놀아보려고 하는데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잘 살려면 일이 있어야 된다. 그죠? 아유,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머리도 온전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양반 신체 나이가 70세예요, 지금. 근데 이 양반이 운동하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 공부 취미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돈도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은퇴를 위해서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만약 우리가 30년 동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60세 은퇴해서 90세까지 한 40년간 월 한 200만 원 나온다. 왜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에서 나올 거니까 한 200만 원, 한 300만 원이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그냥, 어, 계산해보니까 7.2억 정도 돈이 필요하대요. 그죠? 그 다음에 60세 은퇴해서 120세까지 월 한 200만 원,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제 은퇴 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한 14.4억 정도 필요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서울에 이미 자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일단 노후 문제는 사실 해결하긴 했네요. 그죠? 예. 어, 경기도는 대략 얼마 전, 경기도도 한 10억 넘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시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는 안 팔고 그 말고 그 추가적으로 자기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주거를 제외하고 한 10억, 15억 이 정도 돈이 있어야지 노후가 대비된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 뭐냐 이 72%가 뭐냐면 10억 미만이 적정 노후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부족하게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요게 70, 한 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 자기 생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면, 뭐예요? 지금 300만 원도 안 해요. 400만 원까지가 지금 거의 한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돈은 400만 원 이야기하고, 실제로 모으는 돈은 10억 미만으로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대비가 지금 현재 그 노후에 이미 들어가신 분도 부족한 거고,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수익률이 만약 0%이면 30년간 월 400만 원 저축을 해야 된다고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노후 자금 대비로 400만 원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이 벌거나, 그죠? 아니면 더 빨리 죽거나, 그죠? 아니면 더 오래 일하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더 오랫동안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만약 지금 대학생이면 대학생이 지금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적정한 수익률을 창출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아까 국민연금 대학생 자식이 있다면 대학생 자식의 국민연금 임의 적립으로 넣어줘야 되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그죠? 또는 수익률 높이거나 적어도 더 많이 일해서 벌거나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 소득을 늘리고 싶지 않아서 안 늘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답은 아닌 것 같잖아요. 더 빨리 죽거나 이것도 답이 아니. 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매일같이 술 마시고 해가지고 건강을 악화시켜가지고 그냥 빨리 죽는 게 답일까요? 그죠? 예. 더 오래 일하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야? 수익률을 높이는 거다.
거죠. 예. 여기 나와 있기를 가령 수익률이 한 8% 정도 되면 매달 한 98만 원, 매달 400만 원 집어넣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노후 자금.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매달 98만 원은 98만 원 사실 답은 아니죠, 그죠? 68만 원도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노후 대비로 지금 30만 원, 40만 원 넣고 있어도 그게 준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아니, 은행 이자로는 2% 3%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답도 없는 거고요. 그래도 한 10% 정도 나오려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하는 건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벌거나 그랬는데 말하자면 60세 이전에 투잡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은퇴 후에도 만약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된다면 더 오래 일하는 거와 같잖아요. 답이 좀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9시 6분이거든요. 한 4분 쉬고 9시 10분에 다시 한번 그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한 4분 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앞 슬라이드가 뭐였냐면 하여튼 수익률 높여야겠다는데 수익률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케이스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월급이 1,000만 원이면 우리 상위 10%, 상위 5% 정도 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상위 5%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0만 원 써요. 쓰고 500만 원을 30년 동안 저축을 하는데 단지 그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하고 그다음에 제 월급이 300만 원이면 이게 한, 한 가운데 정도 될 겁니다. 중위수 정도 될 건데 50%. 근데 그중에 250만 원 돈 쓰고 50만 원 저축을 하는데 수익률이 8%라고 치자라는 거죠. 그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30년부터 30세부터 매달 그렇게 하면 60세에 이 저 50만 원 저축한 돈이 한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60세.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 돈 쓰고 돈 이제 그 꺼내가 쓰고 나서도 한 250만 원 정도 지출한다 하더라도 이게 쭉 올라가 75억이 되고요. 어, 1,000만 원 월급인데 5만 원 저축했는데 은행에다가 예금한 사람은 36억에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률만 한 10%, 8%, 뭐 8%, 10%, 뭐그 정도? 그 정도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온다는 그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금전략에서 저축하고 그러면 금리가 한 10% 이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면 또 그게 또 한 10% 이상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답이 나왔던 거죠. 성공 공식이 사실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금 전략해가지고 저축하면 2%밖에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어때요? 이제 뭐 서울 부동산,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괜찮을 수 있는데 지방 부동산이 잘 될까 앞으로?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공식이 경금 전략을 하는 건 맞는데 그 돈 가지고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한 10% 정도 수익, 8%, 10% 정도 수익을 올리면서 그러고 나서 목돈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될 만한 부동산을 사야지만 답이 나온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면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면 노후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사실 좀 답이 아닐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수익률 한 10%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예.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냥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뭔가 위험을 얼마나 낮춰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어 지금 이제 이 파란색 색은 뭐냐 하면 그냥 매 8%, 근데 8% 예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을 수는 없죠. 그죠?
위험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이고, 근데 가령 한 4% 정도 되면, 그러면, 어, 이제 맥시멈이 이런 식으로 되고, 10억이고, 안 좋은 케이스가, 미니멈이. 맥시멈은 뭐 186억. 맥시멈은 별 관심 없고, 사실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요게 변동성이 4%가 아니고 5%만 되더라도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다. 더 중요할 것 같다. 변동성이 5%만 돼도 답이 안 나오는데, 만약 코스피에 우리가 투자하면 연변동성이 얼마나 한 3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10%, 뭐 5%이 정도? 수익률은 한 10% 나와, 평균은 한 10%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은 한 5% 정도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이는 뭐냐면 코스피는 30%니까 그 30%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런 거죠. 그죠? 물론, 코스피에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변동성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어, 지금 요거는 뭐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거냐면, 내가 100만 원 있는데 30년 동안 투자를 해요. 근데 그 매년 5%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 5% 했을 때에 어느 게 수익이 높으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뭐죠? 15% 마이너스 5%예요. 15%, 한 해는 15%, 한 해는 마이너스 5%니까 그러면 두 개 평균 구하면 얼마예요? 5%잖아요. 그죠? 근데 요는 뭐냐면 지금 15%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해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5% 수익을 올리는 거고, 이게 연변동성이 얼마냐 하면 10%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30%라 그랬는데, 얘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높은 그 가치가 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게 더 높은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음, 이 두 개가 똑같은 가치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평균이 5%고, 이것도 평균이 5%니까. 그죠? 그렇지 않더라. 네. 그냥 매년 5%씩 5%씩 받으면 이게 432만 원이 되는, 30년 후에 43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15%고 한 해는 마이너스 5%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77만 원 덜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두 개 평균은 같은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런 거죠. 그죠? 예. 우리가 1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얼마가 됐죠? 100만 원이 반토막이 되면 50만. 5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나누기 100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50%죠. 아니, 손해가 마이너스 50만 원이고,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나누기, 마이너스 5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하면 마이너스 50%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50만 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걸 100만 원 원금 회복하려면 몇 프로 수익률이 필요해요? 50만 원을 100만 원 만들려면 50만 원의 수익이 생겨야 되고, 원래 원금이 50만 원이었으니까 50 나누기 50이니까 얼마예요? 100%. 100%.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반토막 할 때는 마이너스 50%고, 그 다음에 원금 회복할 때는 100%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50%하고 그 다음 플러스 50%면 원금이 회복됐을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손해 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제 말. 네. 이게 이제 왜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했냐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자기의 투자 원칙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손실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손실을 보게 되면 원금 회복하는데 손실 봤던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지만 원금 회복할 수 있으니 그러니 좀 뭔가 손실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손실을 회피하면서 뭔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낮은 그 수익률이라도 수익률을 올려야지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얼마나 빨리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뭐죠? 그 100만 원을 이제 0세부터 부모님이 100만 원을 매년 투자했다라는 거고, 그죠? 예. 한 사람은 20세부터 투자한 거고, 한 사람은 40세부터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세부터 투자하면 584억이 되는데, 그런데 20세면 87억이고, 40세면 13억. 아유,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이미 조졌네. 그죠? 예. 지금 20대, 30대는 그나마 좀 낫네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워렌 버핏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워렌 버핏 한 이야기 중에 내가 주식 투자를 12살부터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건 뭐냐면 더 빨리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거를 자기가 가장 후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 재산이 지금 90 몇 세죠? 92세인가 3세인가 그렇죠. 그죠? 93.5조 원인데 그거의 90%는 언제 벌어들인 거냐? 자기 60세 때 벌어들인 거예요. 60세 이후에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뭡니까? 복리 효과에 의해 가지고 눈덩이 부풀듯이 부풀기 때문에 빨리 투자해서 눈덩이를 빨리 키워 놓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코스피가 대략 그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9% 정도 되거든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9% 정도 되고. 그런데 변동성이 한 30% 정도 되니까 요거는 답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 코스닥에 투자했으면 그러면 조진 거죠. 지금 보니까. 지난 2016년까지 본다면 코스닥에 투자하면 오히려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죠? 예. 변동성은 대략 한 30%고. 근데 돈을 잃었으니까 코스닥은 답이 아닌가.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냥 코스피만 만약 본다면 뭐 그 특징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주가가 폭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다가 하는 게 눈에 두드러지고요.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냐면 90주년 한국 위기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때 주가가 이만큼 팍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언제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주가가 막 팍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30% 폭락한 시기가 있었죠. 그죠? 예. 근데 만약 이렇게 투자했더라면 평소에는 투자를 안 해요. 평소에는 그냥 예금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뭔가 시장이 막 엄청나게 완전 박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약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 투자했으면 그러면 97년에는 만약 이 98년 6월 16일 날 이 바닥인데 이 바닥에 많이 샀더라면 그러면 1년 투자했으면 195%, 두 배 먹을 거예요. 아, 세 배 먹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43%, 세 배 이상 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2007년에도 만약 그 2000, 이 잘못 적었는 것 같은데. 2008년 10월 24일 날 만약 샀더라면 1년 지나고 나서 80%, 2년 지나고 나서 110%, 두 배 먹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 잘 안 한다 하더라도 평소에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는 거죠. 돈을 모아놨다가 그다음 언제 시장이 곡소리가 났을 때 그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죠. 아까 뭐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ETF 투자하셔가지고 2년 동안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은 아주 낮아지겠죠. 그냥 계속 보유하는 거보다. 그죠? 그러면서 수익은 대략 한 8%에서 10% 정도를 맡아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스닥에 투자했으면 좋았다라는 거죠. 코스닥은 2000년도에 IT 버블 때 이전에 주가의 3배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원래 수준을 회복도 못하고 20몇 년 동안 회복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코스닥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 투자해가지고 뭔가 바닥이 시장이 완전히 막 개판이 나면 그때 사가지고 한 2년 정도 보유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다. 97년, 2008년, 11년 만에 일어났죠. 2008년, 2020년, 12년 만에 일어났죠.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20대라면 60대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에 한 3번은 그런 기회가 올 거다. 3번의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사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때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이때 시장 분위기는 뭐 어떤 분위기냐면 막 전부 다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포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연습을 해놔야지 이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대비가 없이 이때 사라 그러면 주린이가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사실은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 보면 현금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언제 주식을 사냐 하면 뭔가 시장이 공포인 상태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자기는 시도 선택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는데 시도 선택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돈을 현금을 모아놨다가 그러다가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2010년 이후로 만약 본다면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코스피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나스닥이 항상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2000년에 보시면 IT 버블 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회복하는 게 거의 십몇 년 동안 회복을 못한 거죠. 2000년도에 탑을 회복을 못했죠. 코스닥은 아직도 회복을 못한 거고 이때 100 수준도 회복을 못한 거고 나스닥은 십몇 년 만에 회복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나스닥의 퍼포먼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미국 주식 중에서 S&P 500보다는 나스닥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 최근 십몇 년 동안 이야기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다 이야기하고 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미국 단기채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단기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가 뭔가 위기가 일어나죠. 위기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거를 위험자산에 투자. 대개의 경우에 국민연금 이제까지 경험을 해보니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자기 주식도 이미 다 바닥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좀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 국채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져 있을 거니까 미국 국채를 샀다가 평소에는 그냥 그래 갖고 있다가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걸 갖고 있다가 뭔가 위기가 터지면 그러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기가 벌어지니까 97년에 환율이 어떻게 됐죠? 800원이 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한국이 안 좋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죠. 그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2008년도죠. 2008년도는 위기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죠?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갔죠. 위기 때는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에서 미국 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위기 국면이 있을 때 뭔가 박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 방법이다. 어느 유튜브가 자기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냐면 원화 예금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원화 예금 안 하고 달러 예금 하고 있다가 그럼 이자리 원화보다는 이자리 더 낮기는 하지만 일단 달러 예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약간의 이자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원달러 환율이 3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 그 원화 그 달러 예금을 인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출시에 투자한다. 그때는 뭐냐면 원화의 가치가 300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 그 주에다가 투자하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달러 예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또는 요거는 이제 단기 채권이고요. 요거는 그냥 그 달러 금리 예금에다가 투자하는 건데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예금이라고 했는데 예금을 원화 예금 하지 마시고 뭘 하라는 거예요? 달러 예금 하는 거예요. 달러 예금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위기 상황이 오면 세계 안전 통화가 US 달러니까 US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예, 한국 주식 사면 수출주를 사면 되지 않겠느냐. 이 유튜브의 아이디어 임금이다. 아, 요건 지금 뭘 그린 거냐면요. 어, 그, 요 H는 가치주, 그 다음에 L은 성장주, 그 다음에 B는 대형주, S는 소형주. 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낸 거는 뭐냐 하면 가치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가치주의 연평균이 얼마냐면 14%. 그러니까 10%니까 괜찮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 여전히 30%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기대 수익률은 평균은 대략 한 10%, 8%, 10%이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한 5% 아래쪽으로 떨가야 된다 그러는데, 5% 아래쪽으로 떨구지는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결론을 본다면, 이왕이면 주식을 가치주에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 그, 대형주게, 그러니까 B는 대형주고, 그 다음에 H는 가치주, 그냥 대형 가치주, 대형 성장주, 소형 가치주, 소형 성장주라고 해보니까, 위쪽에 있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뭐예요? 지금, 대형, 파란 색깔이 대형 가치주, 그 다음에 요 녹색이 뭐냐면 소형 가치주, 성장주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가치주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떻게 한 거죠? 코스피의 대형 가치주, 코스피의 소형 가치주, 코스닥의 대형 가치주, 코스닥의 소형 가치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뭐라고요? 지금 보니까. 코스닥의 소형 가치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코스닥의 대형주는 마이너스 9.11%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아까 우리 앞에 그림을 보니까 코스닥은 2000년도에 그 3배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96년도에 1도 유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코스닥의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표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코스닥의 소형 가치주에 사면 그거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이 22%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이거보다는 뭐가 좀 줄어들어요.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변동성을 줄지 않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열심히 뭔가 주식 공부를 하고 기업 분석을 잘해가지고 코스닥에 소형 가치주를 투자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 변동성을 요거는 좀 떨어지더라도 평균은 한 10%까지 10% 정도 떨구더라도 변동성을 좀 더 줄이는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5% 정도 수준, 10%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답 아니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마스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책 이름이 뭐냐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21세기 자본론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자본 생산성의 증가가 노동 생산성의 증가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보더라도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 그 21세기 자본론은 왜 자본론 이름을 붙였냐면 막스의 자본론 가지고 한 거죠. 그죠? 막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자본가가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본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자본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게 뭐냐면 노동자를 착취해서 그럼 노동자가 못 살게 되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공산주의 사회로 갈 것이다. 그게 막스의 자본론 이야기인 거죠. 제가 만약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노동자지만 우리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피케티의 말을 믿는다면 그러면 자본 생산성이 증가가 더 높으니까 제가 점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제가 자본가가 되는 거죠. 노동자이자 자본가가 되니까 자본가가 되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극화가 안 벌어지고 프라테 혁명이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대로 안 되면 그리 되니까 잘 하셔서 자본가가 되셔야 된다라는 게 기획사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예. 어, 이 우리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경제 경영을 나도 모르는 새에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그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돼야지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의 주식이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 경영을 배우게 Okay. 되는데, 그런데 이 경제 경영을 배우는 게 뭐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어, 결국에는 경제 경영을 알고 있는 게 CEO일 건데 CEO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해하고 나의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가하고 아닌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마치 그 감독의 이 전략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전략 전술을 수행하는 축구 선수가 있고 그거는 제대로 이해 안 하면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것만 따라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전략 전술을 이해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선수가 전략 전술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경영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 경영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거는 내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 뭐 어떤 거예요. 그 우리가 회사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어, 저,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기업 분석해가지고 이 기업은 잘 될 수 있는 기업에 내가 취직하는 게 그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그 좋은 회사는 내 인생 통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학기 주식 투자론을 배우시고 나서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건데 그 방법을 당장 그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회사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옮기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주식투자보다도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텐데, 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대략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주식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주식투자를 하셔야겠다는 거죠. 평생 동안 주식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투자를 안 하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40년 벌어가지고 60년 쓰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30년 벌고 60년 또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내가 회사 일을 지금 60에 은퇴하는 게 아니고 90까지 일을 하겠다 하면 그게 얼마나 재앙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생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교양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고요. 만약 한다면 목표는 연수익률 10%, 연변동성 10%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니까 연수익률 10%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변동성 10%, 5%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갖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야기고, 뭐 약간의 답은 조금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10년마다 반토막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을 사가지고 한 2, 3년 정도 보유하면 되지 않겠냐. 여기는 코스피 200 레버리지를 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대략 연한 10%, 평소에 주식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한 10% 된다. 또는 코스닥의 소형 가치주를 사면 22.3%.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 27%라서 이게 30%라서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기업 분석을 해서 선별 투자해서 연변동성 한 10% 맞추면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주식 투자는 수강 신청을 잘하셨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혹시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하시죠. 네, 현재는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그죠? 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매일매일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한 3시간, 뭐 2시간 걸쳐가지고 주식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매일 10분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내가 매매를 하든 매매를 하지 않든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예. 어, 또 뭘 이야기하려고 했지? 아, 오케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라고요?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동영상의 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출퇴근하실 때, 그냥 그 동영상을 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뭔가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고, 뭐, 어디서 답을 찾아보시기도 하고, 답을 못 찾으면 밴드에다가 또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얻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오프라인 수업하고 그때 Q&A를 오프라인을 할 거고요. 어, 계속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이 추석 연휴입니까? 네. 아, 네. 그죠? 다음 주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 기말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과평가 보고서 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과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것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